네, 안녕하십니까. 박교수의 고시행장학 12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박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정책 결정 과정 중에서 대안을 비교 분석한다고 하는 거 있었죠? 그럼 비교 분석하려면 뭘 가지고 비교 분석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 분석과 체제 분석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것의 가장 바탕이 되는 관리과학의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정책 분석이나 체제 분석할 것 없이 양자 모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유사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정책 분석은 주로 가치 문제를 고려하는 거고 체제 분석은 가치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 비합리적인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계량 분석과 질적 분석이 같이 있다, 계량 분석만 한다.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특이하게 봐두실 게 비용 편익 분석은 주로 양적인 문제를 따르는 거고 비용 효과 분석은 질적인 분석의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법으로서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있는데, 자, 비용 편익 분석은 투입되는 비용과 대비해서 편익이 큰 것을 고르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타나는 편익, 이익이 큰 것으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으로, 돈으로 표현할 수 있거나 환산될 수 있는 것이 편익입니다. 금액으로 표현될 수 있거나 환산될 수 있는 이익이 편익입니다. 돈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편익, 그 다음에 이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게 효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정리를 바로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요건 수학 개념이 아니라 산수 개념입니다.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에 정리만 해주시면 좋은데, 이 비용 편익 분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 순현재 가치를 0, 비용 편익비를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순현재 가치가 뭐고 비용 편익비가 뭔지를 보시면 되죠.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댐을 만드는데 5년이 걸립니다. 5년 동안 계속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5년 동안 들어간 비용을 지금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가치로.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니까 5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지금 가치로 얼마. 그 다음에 이 댐은 만들어지고 나서 30년간 효용 가치가 있는데 매년 나타내는 이득이 얼마. 그 30년간을 현재의 가치로 바꿔줘서 이때 편익이 더 크냐, 그 다음에 비용이 더 크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순현재 가치라는 건 빽입니다. 편익의 총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 가치.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순현재 값이 가장 큰 대안이 최선의 대안이죠. 비용 편익의 비는 말 그대로 편익의 총현재 가치를 비용의 총현재 가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편익이 더 커서 1보다 크면 추전할 가치가 있는 거죠.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거니까. 됐습니까? 이때 내부 수익률은 투자의 수익률로서 클수록 좋은 사업이고요. 단 문제가 내부 수익률이 낮지만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나누니까 1보다 작게 나오는 이 수익률이 낮지만 국가발전 사업에 꼭 필요한 기간 산업이나 사회간접자본, 여러분 사회간접자본 많이 들으셨잖아요. 도로, 댐, 항만 등 이런 것에서는 개인이 들어와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결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줘가야 되는 거죠. 수익률이 낮지만, 내부 수익률이 낮지만 해줘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현재 가치 B는 나누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1보다 크면 좋은 거고,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빼기라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값이 큰 것이 좋죠. 플러스로서 값이 큰 거.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이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 외우셔야 될 것,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 클수록 좋습니다. 작아도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간산업이나 사회간접자본. 용어 되셨습니까? 비용 효과 분석은 금전적으로 돈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했더니 참 편해졌다. 이런 것은, 편해졌다는 것은 숫자로 나타나기 어렵죠. 그것을 측정하는 부분이 효과입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숫자로 하는 것을 할 텐데, 이 숫자로 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를 하면 여러분들 다 골머리 쌉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 선택할 때 문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수학이 싫어서죠. 이걸 수학으로 생각하고 덤벼들면 관리학은 항상 문제 나오면 포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게 뭔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과학이라는 건 뭐냐?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서 최적 대안을 탐색하는 데 활용하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최적 대안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단 하나의 대안을 찾는 겁니다. 단 하나가 죄송합니다. 단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폐쇄 체제를 가정하고 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관리과학의 기법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선형계획, 게임이론, 그리고 공정분석.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핵심적인 요소만 외워두시면 다른 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선형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선형입니다. 선형입니다. 자, 개념은 뭐냐?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걸 찾는 방법인데, 그 방법 자체가 1차의 등식 또는 부등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형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물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송 단계를 보시면 서울에 있는 회사가 어디까지 보냈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나눠서 오는 걸 봅니다. 서울에서 직접 배분해 주면 좋을 텐데 안 그렇습니다. 어디 이제 물류 기지가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어느 동네로 오는, 일정한 지역으로 오는 대로 차 하나에 다 실어서 그걸로 보내서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분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돈이, 시간이 더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요 같은 수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형계획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보건계획도 그렇고요. 활용됩니다. 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조건이 뭐냐?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을 최대화할 거냐, 아니면 비용을 극소화할 거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따질 때는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의 극대화냐, 비용을 줄일 거냐. 가장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도 가장 크면 좋긴 하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두 가지 다 먹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익을 극대화할 거냐, 비용을 최소화할 거냐. 자, 여러 개의 행동 대안들이 있고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된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이 있고 자원의 한정성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이야기했죠. 요거 예를 들어서 3x1 플러스 5 골 아픕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내일 영어 시험을 볼 때, 영어 시험과 국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영어 성적은 내가 한 75점 정도, 80점 정도는 항상 나오고, 국사는 85점 정도는 항상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밤샘을 해서라도 내일 시험 볼 때까지 성적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일단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익을 최대화해야 되겠다. 목표가 일단 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어에 몇 시간을 주는 게 좋고 국사를 몇 시간 하는 게 나으냐?
내가 영어는 공부를 애지간히 해도 성적이 5점 이상 오르기는 어려운데 국사는 최대한 시간을 내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인 단어 좀 외우고 문장 몇 개 외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가 내일 시험 볼 시간까지 18시간이 남았는데, 18시간이 남았는데, 영어는 1시간 할 때마다 3점 정도가 한 3의 비율로 오르고, 국사는 한 5의 비율로 오른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매기는 거죠. Z는 3x1 플러스 5x2. 그렇죠? 가지고 있는 총 이 시간은 18시간보다는 많을 수가 없고. 왜? 시험 볼 게 18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와 같은 조건들을 따져서 결과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배분하는 게, 몇 시간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둘 다 비음의 조건이라는 건 뭐냐? 이때 x1이나 x2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야죠. 마이너스 시간을 공부한다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1차 방정식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논의하는 게 선형교육입니다. 선형교육은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첫째,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분배한다. 둘째,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해, 비용을 극소화한다. 셋째,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 1차 방정식,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 이익의 극대화나 비용의 극소화, 한정된 자원과 관련이 있다. 되셨습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게임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자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게임 이론입니다. 일정하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게임을 해요. 근데 마구잡이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룰,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 상대방이 행동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때 그걸 찾아낼 수 있냐.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네. 축구할 때 발로, 머리로 해야지 손으로 자꾸 뛰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것을 전제로 해서 결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게임의 이론에서는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니은 디귿은 거의 같은 개념이고 디귿은 다른 방법입니다. 맥시맥스, 맥시민, 미니맥스, 요거 골아프게 생각하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요거 영어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스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맥시. 그 다음에 미니 하게 되면 작은 거죠. 짧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가 아니라 주어, 목적어, 동사가 우리 형태라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죠. 마찬가지로 이 앞에 나온 것을 동사로 생각하고 뒤에 나온 걸 목적어로 하시면 됩니다. 뭐냐? 맥스, 큰 것을 크게 한다. 맥시민, 작은 것을 크게 한다. 미니맥스, 큰 것을 작게 한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죠? 맥시맥스, 뒤에 큰 것을 크게 한다. 맥시민은 작은 것을 크게 한다. 요것은 미니맥스는 큰 것을 작게 한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건 보시면 바로 아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큰 것을 크게 한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낙관적인 상황이라는 건 요건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맥시민이나 미니맥스는 비관적이라는 게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관적이라고 할 때 큰 것은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낙관적일 때 이득이겠죠. 이득이겠죠. 낙관적인 상황에서 이득 중에서 이득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낙관적인 상황이니까 큰 것은 이득이라고 보는 거, 큰 이득을 더 크게 하는 거. 대표적으로 복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복권을 샀다. 맞으면 좋죠. 이게 이득이 지금 낙관적인 거죠. 맞으면 좋지. 이왕 맞을 거면 1등이 좋지. 이게 맥시맥스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현실 생활에서는 주로 사용하기 좀 어렵죠. 이해하셨습니까?
맥시맥스, 큰 이득을 더 크게 한다. 복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맥시민과 미니맥스는 뒤집어 놓은 건데 비관적인 입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비관적인 상태에서 맥시민 방법은 작은 것을 크게 한다고 그랬죠. 비관적인 상황에서 작은 것은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이득이겠죠. 그렇죠? 작은 이득 중에서 크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맥시민 방법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미니맥스 방법은 어느 겁니까? 큰 걸 작게 한다면서요.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비관적인 입장에서 큰 것은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손해죠. 그러니까 큰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큰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맥시맥스는 큰 거, 뒤에 큰 것을 더 크게 최대화하는 거. 맥시민 방법은 비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니까 작은 이득을 크게 하는 거. 미니맥스는 비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맥스, 큰 것은 손해를 줄이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해 안 가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똥땅지 같은 표냐? 예, 맥시민 기준입니다. 작은 이득을 크게 하는 겁니다. 맥시민은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득 자체가 작은 겁니다. 뒤에 걸 크게 하는 거죠. 예, 작은 이득을 크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S1, S2, S3, S4는 대안이 가져올 결과고 A1, A2, A3, A4는 대안입니다. 자, A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플러스 10, 플러스 15, 플러스 12, 플러스 35일 때는 여기서 가장 작은 이득이 어느 겁니까? 이거죠. 되셨습니까? A2에는 플러스 25, 플러스 14, 플러스 8, 플러스 10이 나옵니다. 이것도 가장 작은 이득은 이거죠. 자, A3는 플러스 40, 플러스 2, 플러스 10, 플러스 5입니다. 가장 작은 건 이거죠. A4는 마이너스 5, 플러스 4, 플러스 11, 0이죠. 가장 작은 이득은 이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12. 이 중에서 가장 큰 건 어느 겁니까? 플러스 10이죠. 그러니까 맥시민 기준에 의해서 채택되는 대안은 어느 거란 이야기입니까? A1이란 이야기입니다. 요 그림 놓고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맥시민 방법은 비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뒤에 걸 크게 하는 거구나. 뒤에 건데 이 미니 작은 건 어느 거냐? 이득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득이 작으니까 작은 이득을 크게 하는 거. 그래서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 중에서 가장 작은 이득이 나오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중에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공정분석이라고 해서 퍼트 CP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골아픈 문제긴 한데 꼭 좀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퍼트도 나오지만 CPM 위주로 시험 문제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뭐 오랜 연구기간이 걸리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도 사용이 되죠. 뭐가 중요시되냐 하게 되면 자, A부서, B부서, C부서에서 일이 일단 시작이 돼서 각각 오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이것이 세 가지 일이 합쳐지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다시 A와 B의 일이 나타나고 A와 B의 일이 나타나서 그것에 의해서 합해져서 다시 최종 결과가 나온다. 만일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그림 자체가 퍼트입니다. 퍼트는 자세히 몰라도 CPM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요건 퍼트가 프로젝트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는 데 대해서 CPM은 시간과 더불어 비용 측면까지 고려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군데 일을 해서 이 일정한 1단계가 끝나야 되는데 세 군데에서 걸리는 시간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동원되는 어떤 기구들, 도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루 놀리고 이틀 놀릴수록 비용이 수천만 원, 수억 원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노력을 투입해서 긴 것을 조금 줄이면
전체적으로 전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0일 걸리고 여기는 40일 걸리고 여기는 50일 걸리는데 이것이 끝나야 1단계가 끝난다고 할 때는 이 50일 걸리는 기간을 찾아내서 50일짜리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하고 돈을 더 투입해서 이것을 30일이나 35일, 40일 정도로 줄이면 10일이라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30일, 40일, 50일 걸리는 일이 있는데 이게 끝나야지만, 같이 끝나야지만 1단계가 끝난다. 그러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를 최대한 노력을 투입을 해서 줄이면 결국 전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결국 작업 활동망, 이런 A, B, C의 활동망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선, 주공정선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공정선의 의미라는 것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선이 주공정선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 CPM입니다. 다시 합니다. 주공정선은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 헷갈리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완료시키는 데 필요한 가능한 한 최단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했으면서 아니죠. 왜냐하면 30일, 40일, 50일 걸렸을 때 이게 다 끝나야 1단계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1단계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30일이 최단이 아니고 50일이 걸려야 끝나기 때문에 이게 최단입니다. 60일, 70일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최단이라는, 50일이 최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요것 때문에 틀린 분이 많아요. 하나의 사업을 완료시키는 데 필요한 가능한 최장시간이라고 해서 틀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 부동시간이 없는 단계들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부동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놀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0일 걸리는 것은 1단계를 끝냈는데 20일을 놀 수 있습니다. 40일 걸리는 건 10일이 놀 수 있습니다. 50일 걸리는 것은 쉴 날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중 주공정선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못하는 건 어느 겁니까?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선. 하나의 사업을 완료시키는 데 필요한 가능한 최단시간. 부동시간이 없는 단계들을 연결하는 선. 세 가지는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 거냐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소망성 기준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따지는 게 있고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성 기준은 네 가지인데 눈에 많이 익습니다. 특히 1번과 2번은 나오죠. 예, 소망성, 다음증 정책 대안의 비교 평가 기준에서 소망성 기준에 속하지 않은 것 어느 겁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소망성 기준, 효과성, 목표 달성률죠.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이야기할 거 없죠. 능률성은 비용,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같은 목표를 내거나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내거나 이게 능률적인 대안이죠. 효과성, 능률성은 따로 정리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성, 능률성은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도냐 투입분의 산출액이냐 이거 따지면 되는 거고요. 형평성은 우리가 신행정론 이야기하면서 형평성 이야기했습니다. 형평성의 기본이 뭐냐? 예,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해주는 겁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실적이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나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이 형평성 있는 대안으로서 좋은 대안입니다.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비용보다 정치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봤을 때 내가 이 정도 비용을 들이면 이 정도 노력을 들이면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게 커지면 그만큼 소망스러운 좋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법적, 정치적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뭐 기술적이라는 것, 경제적, 요거 기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기술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건 그 정책을, 그 대안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겠느냐가 실현 가능성이에요. 기술로서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 한번 아시죠. 자, 황사를 막는 대표적인 방법이 중국에서 오는 황사를 막으면 된다. 막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냐. 큰 벽을 세워가지고
또는 우리나라 전체에 돔을 씌워가지고 황산화를 때 덮었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열면 되지 뭐. 우리나라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건 모르겠고, 이러면 대안이 당연히 선택이 안 되겠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돈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죠. 돈이 되냐 안 되냐. 세 번째, 행정적 실현 가능성은 주로 이제 집행, 그걸 담당할 조직이 있느냐, 인원이 있느냐의 문제고요. 법적 실현 가능성은 윤리 문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따지는 게 법적 실현 가능성입니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야. 기술적은 실제로 그런 기술이 있느냐, 경제적 실현 가능성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느냐, 행정적 실현 가능성은 그것을 집행할 조직과 인원이 있느냐, 법적 실현 가능성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문제냐, 다른 법률과의 서로 충돌은 되지 않느냐 문제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그만한 지지 세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서 1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